네, 김나라 학생, 김다영 학생, 김다현 학생 출석 체크가 어느 정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의논할 것은 지난주에 원래 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조편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편성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이제 나누기 해서 랜덤으로 조편성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6주차에 조를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 게시판에 글 순서대로 조를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 9주차에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하기를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 도서관의 전산망 때문에 되게 많이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월요일 날까지는 거의 한 뭐 6, 7명 정도밖에 수행을 못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공지한 것처럼 이 지난 시간에 9주차의 워크숍은 출석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니까 혹시 여러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도 걱정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 민사 학생 늦게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지각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수업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과 우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나눌 과학의 이슈는 지난주에 중국의 우주정거장 묘두를 다룬 로켓 일부가 지상에 추락 위험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5월 10일 전후로 대기권에 진입하여 또 지구에 많은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9일 날 우주정거장을 세우기 위한 모듈을 장착한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 점점 궤도를 이탈하여서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발자가 5월 10일 안팎으로 떨어질 예정인데 그 무게가 자그마치 20톤이 넘는 그 모듈이 지구로 떨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착륙 위치는, 파편의 위치는 6시간 전에야 겨우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통제를 하지 못해서 코트 디부아르 시가지에 이 파편이 떨어져서 또 건물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의 파편은 지금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물체가 지구로 떨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구가 한 70%가 넘게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설령 이것이 이제 도시 같은 데 떨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외출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잘 살펴서 떨어지나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위험 지역은 아니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계기로 통해서 이 중국이 무슨 로켓을 발사했느냐 하면 우주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로켓을 계속 앞으로도 내년까지 10번을 더 발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우주 정거장 크게 세 뭉태기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블록이 지금 이제 문제가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모듈을 더 올려가지고 내년 말에는 중국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우주 정거장은 몇 개냐 하면 한 개가 지금 우주 정거장이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국제 우주 정거장 ISS가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2025년에는 이제 이렇게 폐쇄될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년에 완성되어질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이제 유일한 지구의 우주정거장이 될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그 2025년에
폐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영난 때문에 그래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이 우주정거장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숙박 비용이 얼마냐 하면 하루에 4,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4,100만 원만 내면 이 우주정거장에서 하루 동안 이제 숙박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머문다고 하면 한 3억 원 정도의 숙박비를 내면 이 우주정거장에서 숙박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주정거장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또 내려와야 되잖아.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비용이 68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숙박 비용은 뭐 일주일에 3억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70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우주정거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살다가 내려올 수도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지금 ISS, 즉 유일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모습입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 경기장 있죠. 축구장 경기장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우주정거장의 대부분이 그 태양 전지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게 협소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12명까지 이제 사람을 이제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여러 이게 묘들들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영구동, 그다음에 유럽의 영구동, 일본의 영구동 해서 한 참여하는 나라는 한 14개국 정도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한 서너 개의 나라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이제 이 14국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200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이제 이 우주정거장에서 머문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신문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카메라에 잡힌 이소연 탑승 우주정거장. 그러니까 이 우주정거장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볼 수 있고 카메라로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보니까 제가 일정을 쭉 찾아보니까 제일 좀 그래도 관측하기 좋은 이렇게 밝게 잡히는 날이 언제냐면 5월 13일 날이 마이너스 2.3등급 정도까지 이제 해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4시 33분 17초에 이제 이 우주정거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4시 36분 31초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정거장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 한쪽에서 떠가지고 반대편으로 사라지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려? 3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이 우주정거장은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이상을 돌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우주정거장의 5월 13일 실제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 우리 프로그램으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이제 이 ISS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에요. 되게 밝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게 별이 3개가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베가 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가성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밝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이 베가성은 0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별들이 얼마나 밝은지를 기준이 되는 별이 뭐냐면 이 베가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베가성보다 2.5배가 더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 또 2.5배가 더 어두우면 1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별이 이 베가성이에요. 그리고 이 베가성은 0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0등급 정도면 되게 밝은 별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이 0등급보다도 훨씬 더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그 행성 관측학이 있어서 태양하고 달보다도 더 밝은 것이 별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았어요? 행성들이 더 밝다는 걸 알았죠. 그 행성 중에서도 금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같은 거, 화성 같은 경우는 되게 밝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금성 같은 거 엄청 밝죠. 그런데 이게 보면 목성이나 토성의 밝기보다도 이 우주정거장의 밝기가 훨씬 더 밝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밝기가 마이너스 3.7등급,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4등급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그 백화성보다도 거의 한 60배 정도 밝을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것이 태양하고 달인데 그 다음이 밝은 별이 뭐라고요? 행성도 아니고 뭐라고? 우주정거장이 가장 밝은 광명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우주정거장도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조금씩 우리가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가장 밝은 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워낙에 수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3분이면 지나가 버리니까 관측하기가 어려운 이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5월 13일 날 새벽 4시 30분 안팎으로 하늘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밝은 행성이 우주를 가로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일어나려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이 ISS 위성도 한번 관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을 한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과학자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큼 유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미스테리 과학 카페라는 책입니다. 이 미스테리 과학 카페라는 것은 제목에서도 보듯이 이 책은 성인들보다는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 물리학자들, 지금까지 과학자들, 물리학자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화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또 생명과학에 유명한 사람들, 지구과학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적과 업적들을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읽는 필수 독서예요. 100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울 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초등학생들보다도 과학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과학자는 생명과학 부분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름을 띄우고 있는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교재 과학의 진실 오류 제10주차 오늘 이 윌리엄 하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따 끝날 때도 정리를 하겠지만 한 과학자의 위대한 업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자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이런 도움을 통하여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15장 혈액순환과 윌리엄 하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가 파도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윌리엄 하비가 입학하였는데 이것은 천문학 분야에서 갈릴레이에 일으킨 변화와 던질 수 있는 의학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감한다라고 우리 교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하비가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현대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라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이 생리학이 뭐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 생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벨 의학상의 처음 이름이 뭐였냐면 노벨 생리학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학문이 생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윌리엄 하비는 그 의학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생리학의 아버지이고 또 많은 의학의 발달을 가져온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43년에 출간되어진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이 베살리우스의 책이 의학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냐 하면 대체의 연장류가 아닌 사람의 몸을 직접 해부해 봄으로써 보다 신체의 비밀과 또 여러 사실들을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개의 분야에서만은 조금도 진전이 없는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혈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혈액에 대한 부분은 뭐 고대의 이론이나 베살리우스가 연구한 이론이나 큰 차이가 그렇게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 베살리우스를 포함해서 모든 의학자들은 어떻게 혈액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142페이지 8번째 줄에 보면 갈레노스는 간에서 생성된 혈액은 저수지의 물이 수로를 통해서 농장에 공급되듯이 정맥을 통해 몸의 각 부위로 공급되며 그곳에서 소모된다라고 가르쳤고 또 모든 의학자들이 또 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 간에서 생성되어서 그것이 온몸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몸들이 그것을 이제 소부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142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윌리엄 하비가 이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이름은 뭐냐면 파브리시우스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파브리시우스는 유럽 최고의 해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1603년에 정맥 판막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혈관 속에 뭔가 이상한 막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판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4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비는 심장을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힘을 발생시키는 태양과 같다고 하면서 1616년에 런던 왕립의과대학에서 자신의 혈액 순환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하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심장의 수축작용에 의해서 자심실에서 대동목을 통해 뿜어져 나가는 혈액은 작은 동맥들을 따라 몸의 각 부위로 전달되고 그것은 다시 대정맥을 거쳐 자심방으로 돌아온 후 밸브를 통해 자심실로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까지는 혈액이 온몸에 분배되어서 소비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그 혈액은 심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혈액은 순환하는 거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왜 윌리엄 하비가 혈액은 지금까지 소비된다라고 알려져 있던 것을 순환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비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143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하비는 심장이 맥박을 한번 뛸 때 내보내는 혈액의 양을 계산해 보았는데 이렇게 시간당 이 심장을 통해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혈액을 금방금방 우리 몸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 많은 혈액을 양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한 80cc의 혈액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 심장이 뛰는 이런 하루 종일 뛰는 양을 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총 혈액의 양이 5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은 한 2리터 페트병에 2개 반 정도의 혈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페트 한 병, 2리터 정도의 피를 잃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하비는 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양이 도저히 물리학적으로 생성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혈액은 순환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혈액이 순환한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의 스승이 발견한 판막이 그 증거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교재 14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1628년에 하비는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실험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판막이 혈액의 순환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팔에 혈관이 지나가고 있고, 혈관에 보면 이렇게 몽우리처럼 뿔뚝뿔뚝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판막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혈액을 이제 위에서 막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피를 거꾸로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판막이 없으면 그냥 피가 쭉 밀려가겠죠, 우리 신체가. 그런데 판막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막에 의해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지니까, 그럼 혈관이 이렇게 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몰리니까. 그걸 보이면서 이 판막의 역할은 혈액에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판막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혈액이 한 방향으로 계속 순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한 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하비도 우리 심장에서 혈액이 나아가는데, 그 혈액이 다시 어떻게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145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과정은 하비가 죽은 후 마르첼로 말필이라는 사람이 개구리의 회전맥을 현미교로 관찰하던 중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세 혈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1661년에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 몸은 이 혈관을 통해서 모세 혈관으로 각 조직에 혈액이 분배되었다가 다시 모세 혈관을 통해서 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론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4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윌리엄 하비는 우리 혈액의 순환이라는 발견을 하였는데, 그는 이제 노년에 통풍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그가 통풍의 원인이 되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통풍이라는 것은 이 상류층에 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면,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 상류층 사람들, 잘 먹고 또 이런 영양분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흔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비는 통증이 워낙에 심해지면 자신의 집 기둥에 앉아 있거나 이제 물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발을 담그고 그 고통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까 아무래도 통증이 경감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나 또 여러분 부모님 또 어르신들이 통풍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혈액순환의 이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15장 혈액순환과 윌리엄 하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뭘 하기로 했었죠? 조편성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조편성을 끝내 못해서 이 조편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편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